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정진근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냥 한가한 뜰에서 편하게 이렇게 세상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인데, 이 AI 물결이 대단해서 이게 그 강원도까지 밀려오고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하러 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그 전공이 컴퓨터공학을 전공해가지고 기술에 엮이는 어떤 법적인 부분,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거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인터넷과 어떤 저작권 문제, 소리바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연구했었고요. 2016년 이후에는 지금 트렌드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다 인공지능이 이제 블랙홀처럼 다 흡수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주체라면은 이제 활동 무대로서의 이제 2차 가상의 세계들, 그리고 또 활동하다 보면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아이템이라든지 화폐, 진정성의 문제, 예를 들어 가상 화폐라든지 NFT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많은 위원회에서 정부 정책도 뭐 만들고 법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학술 정보를 교류하겠다, 많이 쓰겠다 이러면서 발표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결국 여기서 발표할 것은 AI를 활용할 때 법적인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를 하면 되는 문제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어디든 가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요. 혹시 중간에 그 좀 구체적이고 더 수준 높은 어떤 논의를 좀 원하시면 질문을 좀 인터럽트 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질문이 수준이 높으면 여기 청중들의 수준은 이 수준이 아니구나, 그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점핑을 해가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30분 얘기를 한다고 기초부터 다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전박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뭐 슈퍼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구분도 하고 자율의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막 1950년까지 가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은 틀린 논의의 출발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이 무섭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새로운 이유는 인간이 상상하지 않았던 부분을 얘가 하기 때문에, 인간이 노정해 놓지 않았던 것을 뭔가 하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950년대 인공지능이란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는 말 그대로 커튼을 쳐놓고 커튼의 저편에서 하는 행동이 인간 행동인가 아니면 기계가 하는 것인가를 구별을 해서, 구별이 안 되면 인공지능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왔었어요. 그런 경우 그때는 사실 인공지능은 제가 볼 때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논문에서도 그때는 인공지능의 상상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전산학에서 그래도 좀 나오고 인공지능이란 수업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1980년대, 그냥 90년대 이제 들어서일 텐데, 그때 인공지능은 어떤 것을 썼었냐면, 이 가야 되는 길은 명확해요. 명확한데 너무 많은 길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어떤 논리적으로 빠르게 더 정확한 답을 찾는지가 문제였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인공지능은 제가 볼 때는 다음번에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바둑을 둘 수밖에 없는 인공지능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다 오락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락을 하는데 예를 보글보글이라는 오락이 있었어요. 뭐 심시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삼국지도 있었는데, 보글보글이라는 오락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저 PC에서 하면 이제 100판을 깨면 끝나는 것인데, 처음엔 한두 판 가면 끝나죠. 그리고 1945라는 오락도 되게 제가 좋아했는데, 그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두 판 가면 끝나요. 그런데 동전을 넣고 하면서 계속 하는 순간 저는 10판도 가고 20판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계속 그 컴퓨터가 움직임을 학습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얘가 이 상황에 가면 폭탄을 겁나 많이 쏘는구나. 그럴 때는 전체 폭탄을 눌러서 이걸 모면해야겠다. 이런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는 학습을 하지 않고 계속 예정된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우위에 서게 되고 컴퓨터는 열위에 서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때의 컴퓨터는 제가 그걸 이제 인공지능의 연산기다 이런 얘기를 이제 논문에서도 명명을 했었는데, 그때는 인공지능이란 것은 빨리 계산하는 연산 장치에 불과하거든요. 인간보다 빨리 계산할 뿐이에요. 하지만 다음번에도 똑같이 계산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베리에이션을 얘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저는 보글보글을 백판을 깰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얘가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분기점을 2005년에 결국 뉴럴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이 나온 때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공신경망 기술을 가지고 얘가 드디어 학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습을 하는데 그 학습한 것에 의해서 계속 얘는 뭐 하냐면 발전해요. 그 발전의 내용을 담은 그 머릿속, 인공지능의 머릿속, 시스템 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느냐? 들여다볼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전의 컴퓨터의 그 프로세싱은 컴퓨터 코드를 보면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아니었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블랙박스가 됐어요. 알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그 한 것에 대해서 또 내일 물어보면 같은 대답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그 사이에도 또 뭘 했냐면 딥러닝을 했거든요. 학습을 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이 AI는 인간이 이제 예측했던 그리고 하리라고 상상했던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모르는 그림을 그려내고 내가 모르는 대답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그럴 때 드디어 인간은 이제 그때부터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백판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깰 수 있는 애가 아니고 나보다 어쩌면 더 빨리 발전할 수도 있는 애거든요. 또 한편에서는 이것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돼요. 왜냐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이것을 이용했을 때의 연구 경쟁력, 산업 경쟁력과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뭐 산업에 채 계신 분도 당연히 그렇게 느낄 거고요. 저만 하더라도 최근에 그 연구해서 논문 쓰는 시간이 엄청 빨라졌어요. 반 이하로 줄었어요. 써달라고 해서 베끼는 건 아니고요. 조교가 해줘야 될 일을 그 생성형 AI가 너무 잘해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에 관련된 미국의 판례를 좀 찾아줘봐. 그럼 얘가 거짓말을 좀 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언어를 짜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도 그 5살쯤 되면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가 거짓말하네 그리고 애들을 혼내요. 근데 그때는 애들이 언어 모델을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리의식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들어가면 거짓말 안 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AI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어보면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럼 주면은 거짓말이 안 되는데 초기에는 얘는 언어를 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모르는 걸 물으니까 윤리의식도 아직 없는데 그래? 그럼 나는 언어를 짜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짜야죠.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언어 학습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점점 많아질수록 얘는 더 정확한 대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AI한테 제가 물어요. 그러면은 엉터리 그 판례 번호를 많이 가르쳐줘요. 찾다가 힘이 다 빠지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 제가 계속 물으면 점점점 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갖다 줘요. 특히 미국 판례가 엄청 길거든요. 옛날 거 다 읽으려면 뭐 하루 이틀도 걸리고 그랬어요.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PDF로 넣어주고 얘가 이 판례에서 하는 것을 한번 요약해서 나한테 알려줘봐. 뭘 하고 있니? 이렇게 하면은 알려주거든요. 궁금한 걸 또 물어요. 그 부분이 나왔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 어떤 과거의 판례를 참조해서 얘기하고 있냐 하면 얘는 PDF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 있게 저한테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관련해서 옛날 판례를 각주를 달아야 되는데 머릿속에 이미 저도 있죠. 그렇지만은 각주 번호까지 제가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야, 이런 판례가 있었지. 이런 대답을 했었어. 그 기억나는데 그게 어떤 판례에 몇째 줄에서 그걸 하고 있지? 그럼 정확하게 찾아줘요. 그러면 저는 조교의 도움을 필요 없이 그거를 바로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연구의 어떤 성과가 훨씬 더 빨리 나오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AI가 단순한 도구이냐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AI냐가 중요해요. 거기서 저는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제가 보는 AI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AI가 했으니까 내 책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리고 또 AI가 뭔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 나는 그 성과물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즉 AI가 에이전트도 이게 범위가 넓고 스펙트럼이 너무 넓거든요. 아주 시키는 일을 단순하게 해서 세 판째, 네 판째에도 똑같은 일을 하는 에이전트라면 그거는 하나의 도구예요. 우리는 오늘 그걸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세 판째, 네 판째 시킬 때 얘가 계속 다른 일을 하는 AI를 지금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AI에 대한 여기 기본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어디서 따온 건데 이 챗 GPT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인간이 굉장히 그걸 태만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입력을 하면 출력을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정해진 것처럼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자율성도 없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가? 이런 생각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내부적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가 약간 베일에 가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AI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 없다가 지금 정답이겠죠? 아마 없다고 생각할 텐데 그러면 갑자기 그 열심히 경기하다가 박수 치는 관중을 향해서 뛰어와서 주먹질을 하는 AI는 왜 하는 걸까? 뭐가 학습돼서 하는 걸까요? 감정이 진짜 없나? 감정이란 건 뭐지? 전 요즘에 그런 좀 자꾸 철학으로 가고 있어요. 감정이 있는 것 같아 자꾸. 그리고 그 폐쇄된 공간에서 똑같은 행정일을 반복적으로 시키던 AI를 탑재한 로봇들이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자살 비슷한 일을 하는 것들이 계속 리포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네들은 왜 갑자기 스스로를 부시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진짜 그 뇌의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생기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생성형 AI가 이렇게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쓴 글을 보면은 어떤 목표라든지 행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자율적으로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그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슈퍼인공지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초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대한 구별도 그것도 좀 바보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건 시간의 문제지. 어떤 인공지능이 같은 그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발달을 할 때 그 범위를 스스로 항상 한정 짓고 또 자율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명령어에 딱 반응할 때만 자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경계는 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도 사실 의미 없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기술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기서 이제 논의해야 되는 것은 좀 자율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너무 앞에 말을 많이 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렇다면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한 네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AI가 뭔가를 만들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걸 만들어. 그 만든 것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가? 이거예요. 권리가 있다는 말은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것은 권리의 귀속이라는 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권리가 있다는 것은.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권리를 귀속받을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 권리에 대한 귀속은 왜 주죠? 저작권이나 특허 같은 경우에는 창작했기 때문에 주거든요. 인간이 창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AI한테 줘야 돼? 이런 문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단호하게 얘기하죠. AI에게 권리를 줄 수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AI는 권리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줘라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특허청도 그렇고 저작권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호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아주 배타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죠. AI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권리를 줄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법적인 권리라는 것은 이제 물권이라는 건데 이게 좀 어려운 건데요. 죄형 법정주의는 들어보셨죠? 죄와 형벌은 법에 정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정하면 있는 것인데 이 물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작권 특허권은 법률에서 정하기 때문에 있는 것인데 법률에서 정할 때 인간의 것만을 대상으로 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AI에 대해서는 권리를 줄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AI 것은 막 써도 돼? 정답은 그렇다죠. AI가 만든 것은 막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권리가 없으니까. 다만 그것은 이제 그 아까 말한 대로 물권의 영역에서 그런 것이고요. 여기 지금 나온 대로 AI 산출물을 만든 A 회사가 있는데 B 회사가 경쟁 사업자인데 갖다 쓰게 되면은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민법의 일반 불법 행위 이런 것에 의해서 보조적으로 문제될 수는 있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첫 번째 명제는 이미 법적으로 해결이 어느 정도 됐어요. AI 산출물에는 권리 주지 않겠다. 이 인간이 AI한테 뭘 준다는 것은 그 로마에 있는 인간을 신처럼 이렇게 대접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터미네이터 시대가 오면 거꾸로 이제 역전될 수 있지만 현재는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됐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AI가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겐 같은 모델은 뭐 그 데이터 없이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데이터를 이용할 때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이제 학습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걸 활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익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온 논쟁이 바로 TDM 면책이라는 것이고 TDM이라는 것은 텍스트와 데이터를 마이닝하는 이제 마이닝이라는 것은 거기서 금강을 찾는 거죠.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면책해 줄 거냐. 타인의 저작물을 갖고 TDM에 이용하는 것은 면책해 줄 거냐. 이런 논의를 하게 됐는데 일본하고 유럽은 성문법 국가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을 뒀어요. 하지만 매우 좀 내가 볼 때 잘못되고 제한적으로 뒀죠. 미국은 판례법 국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 뒀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공정이용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TDM 하는 과정이 공정이용이면 된다. 이런 유동적인 그런 그 해석론을 통해서 해결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입법을 좀 하자고 그래서 2016년도에 그때 제가 이제 저작권법 전부 개정 작업하는 책임자가 돼서 이제 입법안까지 냈었는데 이게 그 의외로 학자들도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타인의 저작물 쓰는데 왜 이것을 마음대로 써야 돼? 그리고 더군다나 플랫폼 기업들은 굉장히 큰 기업이고 또 데이터를 하나 쓰는 것도 아니고 무지하게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 반론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결국 지금까지도 입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그 판례들을 지금 눈여겨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이제 그 하급심이지만 연방법 판례가 나왔는데 한 곳에서는 로스방이라는 게 이게 웨스트로라고 우리나라 치면 로엠비 비슷한 건데 여기 있는 걸 갖다 썼는데 이것은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하고 또 딴 데서는 뭐 좀 다른 책을 갖다 쓰고 했는데 이것은 공정 이용이다라는 이렇게 판례가 좀 엇갈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TDM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AI 트레이닝을 시킬 때 지금 데이터들을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개발하는 그 플랫폼 기업들한테 리걸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개발에 좀 뭐 이렇게 장애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explainable AI라고 그래가지고 AI가 그런 의사결정하고 행동하는 데 어떤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설명해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을 받고 있죠. 그리고 뭐 이후에 오픈 AI 액트에도 그런 점들이 좀 일부 들어가고 또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
여러 가지 저기 리크루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사람이 이제 정성적으로 하던 부분에 AI를 쓰거든요. 사람이 정성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그냥 그 사람이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어떤 주관적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슈를 못 삼죠. 그렇지만은 AI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이 많이 붙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권리라기보다는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결정의 합리성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적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작권과는 뭐 상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AI가 이제 있는 어떤 자동차가 이렇게 가다가 사람을 쳤어요. 쳤을 때 죽었거든요. 그러면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AI는 권리의 귀속 주체가 아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결론을 내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AI는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역시 인간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권리는 안 주면 그만이지만 안 주면 뭐 이렇게 어쨌든 편안하게 다 같이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임은 안 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책임 귀속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점점 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차도 딱 하죠. 운전자 네가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책임을 결국 인간에게 이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도 점점 좋아지고 물론 이제 보험제도 등으로 뭐 해결은 하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좀 다른데 문제는 LLM 모델이라든지 이런 생성형 AI가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릴 것인지는 매우 좀 혼동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운전자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운전대 앞에 앉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AI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어요. 플랫폼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책임의 문제가 역시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책임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더라도 활용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AI 주요 규제를 제가 뭐 간단하게만 뽑아봤는데 대표적으로는 EU의 AI 액트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활용 과정에서 이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인간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가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AI 기반에 관한 어떤 기본법을 지금 마련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그런 것과는 좀 관계가 있고 이제 지능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부분에 이제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나온 자료들도 역시 그런 쪽에 머물러 있어서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관련해서 이제 주최 기관인 키스티에서 학술 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그러면 키스티는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키스티는 학술 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임무를 부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 성과 관리 유통 전담 기관 지정 고시에서 전담 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학술 정보를 공동 활용하기로 하는 협약서의 내용이 제4조 2항이 이 정도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받은 학술 정보 및 2차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또 그 디지털화된 학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용어는 과거부터 써오던 것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새롭게 나온 AI가 학습에 필요한 부분, 또 학습을 통해서 생성해내는 부분, 또 학습을 위해서 중간에 만들어지는 그런 데이터의
베이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책해 줄 수 있는 이 규정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반드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정이용이라는 상당히 유동적인 툴을 가지고 이걸 봐야 되는 입장에 입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이런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 법 원칙은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법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AI 학습이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쓰는 데이터가 도대체 뭔지를 협약서에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 같은 머신러닝에 쓸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지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학술 정보는 그 권리자가 상당히 여러 개의 계층으로 돼 있어요. 우선은 맨 먼저 논문을 쓴 저자가 있고 논문을 학술지에 이제 편집위원회에서 받아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이제 플랫폼에 올린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제공을 여기다 하게 되면 하기 때문에 계층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러 권리 관계가 발생을 하고 또 어떤 청구가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비영리 기관이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비영리 기관에서는 공정이용의 범위가 넓어질 뿐이지 저작권은 어디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써야 침해라고 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기관이라고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글꼴 파일과 관련해서는 교육청들이 피소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이언스 오늘 통해서 대중에게 또 많이 공개되고 있는데 이걸 갖고 AI 학습을 할 수 있느냐? 이 대중에게 공개된 이유는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역시 그것도 AI를 위해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건 중에 보면은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어떤 사진을 올려놓고 마음대로 갖다 쓰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비게이션 만드는 회사가 갖다 썼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보면 그 사진이 나오면서 우리 도시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법원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마음대로 갖다 쓰라고 한 것은 네가 개인적으로 쓰라고 한 거지 이렇게 네 영리를 목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그런 사례거든요.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허락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을 취한다. 왜냐하면 원작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점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마지막 보로는 역시 공정이용이죠. 상당히 유동적인 개념. 이 유동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앞선 이제 미국 판례의 특징을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 표현해 보라고 하면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적법한 수단으로 취득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쟁 상품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법하게 취득한 그 데이터가 저 사람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팔고 있는 상황인지 안 팔고 있는 상황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세 가지 포인트에서 다 긍정적인 대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정이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캐슬리라는 전자저널 공동구매 컨소시엄도 있는데 여기에도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가? 역시 저는 그 법리적으로는 이것은 부정적이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공정 이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적법하게 수집한 것인가? 그리고 또 경쟁 상품을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저작자가 데이터베이스로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봤을 때 다 부정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화 이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것은 제 사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판례가 나와서 형성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I 에이전트라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앞으로 이제 경쟁력 강화
또 새로운 걸 창출하는데 매우 필요한 그런 기술이고 또 널리 활용을 해야 되는데 법적인 어떤 위험들, 리걸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쪽에서 정리가 잘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계약법적 원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너한테 허락을 받으면 나는 안전하니 더 정확하게 나한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이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허락을 받아라는 것이고요. 그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공정이용에 관한 원칙을 적용해서 면피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법리는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는 여기 마치고요. 질문을 잠깐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